당장 장부 내라. 가족끼리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 친척들이 빙 둘러앉은 본가 거실. 잘난 금융권 임원 출신 친오빠는 평생 주방 구석에서 파나 썰던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80대 아버지는 못 볼 걸 봤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고 친척들의 싸늘한 멸시가 일제히 저에게 꽂혔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살벌한 가족 재판장 한가운데서 저는 억울하다고 울며 매달리는 대신 가방에서 아주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탁자 한가운데로 소리나게 던졌거든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길길이 날뛰던 오빠는 탁자 위에 흩어진 그 종이들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꼿꼿하게 앉아 저를 비웃던 새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고개를 돌리셨던 아버지의 지팡이는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오빠 뒷바라지나 하던 무식한 막내가 한순간에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오빠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도대체 제가 던진 이 두꺼운 파일철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평생 가족들의 그림자 취급만 받던 저에게는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제 손끝에는 늘 알싸한 마늘 냄새와 매운 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로 아무리 박박 씻어도 손톱 밑 찌든 때와 마늘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자의 곱고 부드러운 손, 제게는 그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동네 구시장 어귀, 비가 오면 질척이는 좁은 골목길 끝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져 상호조차 희미해진 낡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당신의 청춘과 땀을 몽땅 바쳐 일궈온 40년 전통의 반찬가게 태성찬방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만 해도 태성찬방은 시장의 명물이었습니다. 명절 대목이나 김장철만 되면 가게 밖으로 100m가 넘게 굽이굽이 줄이 늘어섰고 커다란 가마솥에서 끓여내는 진한 사골 국물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동네 골목을 가득 채우곤 했었죠. 세월이 한번 등을 돌리니까 장사도 같이 식더군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입맛이 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텅 빈 유리 진열장에는 반찬 대신 길게 늘어진 오후의 손님 그림자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열리는 소리 대신 낡은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엉겨붙었고 매달 갚지 못해 쌓여가는 외상값과 뒷더미는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 병원비가 겹치면서 결국 우리 집 거실에 가게를 접자는 말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까만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물을 찬물에 씻어내다 보면 비가 올 때마다 손목 관절이 시큰거렸고 굽은 허리를 펼 때면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무거운 식칼 자루를 하도 쥐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이 제 세월의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대신 늘 막내야 하고 불리며 이 낡은 주방을 지켰습니다. 제가 썬파와 마늘로 번 돈은 모조리 오빠의 비싼 대학 등록금과 번듯한 양복 한 벌 값이 되어 돌아갔으니까요. 그렇게 본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던 날, 저는 부엌에서 끓여온 따뜻한 매실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앞치마에 밴 퀴퀴한 젓갈 냄새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가죽 소파에 벨까봐, 행여나 식구들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죠. 그때 번지르르한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명품 향수 냄새를 은은하게 풍기며 큰오빠가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임원까지 달았다는 그 잘난 오빠는 마치 부실 기업을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장사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골목 상권도 다 대형마트나 배달 플랫폼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매달 적자만 까먹고 있는 이 낡아빠진 가게, 정리할 때 정리해야 손실이 덜 나요. 건물 빨리 처분해서 아버지 노후 자금이나 챙기시는 게 그나마 현명한 겁니다. 오빠의 그 차갑고도 매끄러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40년 피땀으로 일궈온 그 가게를 그 안에 박힌 내 삶까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장사라는 매정한 계산으로 무참히 잘라내버리더군요. 그러자 오빠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새언니가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찰떡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붉게 칠한 립스틱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교양 있어 보였지만 그 속내는 소름 끼치도록 뾰족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이 말이 100번 1000번 옳아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한정식 집에 일손이 부족하다던데 거기라도 알아봐줘요. 거긴 월급이라도 제때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쟁반을 받치고 있던 제 손발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가슴 한가운데 시퍼런 멍이 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10수년을 아버지 대신 가게 주방을 지키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도록 일했건만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남의 식당에나 꽂아주면 감지덕지할 하찮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평생 호랑이 같았던 아버지의 초라한 태도였습니다. 평생토록 태성찬방 간판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던 아버지가 그 잘난 장남의 논리정연한 말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나 혼자 고집을 부려서 뭘 하겠니?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게 내놓으마. 그만하자. 아버지의 주름진 입술에서 체념의 말이 툭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굵은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깊게 메어왔습니다. 이대로 우리 가족의 40년 세월을 그리고 주방 구석에서 청춘을 다 바쳐버린 내 시간을 그 잘난 오빠의 새치 혀에 허무하게 날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서 차가운 진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거실의 숨소리마저 멎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떨리고 모기만 한 목소리였지만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오빠 부부의 경멸 어린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서 있는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 제가 맡아볼게요. 제발 팔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실소를 빵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헛웃음 소리가 거실 벽을 때렸습니다. 아, 내가 장사를 안다고? 너 장사가 무슨 애들 속꿉 장난인 줄 아냐? 맨날 주방 구석에 처박혀서
마늘이나 까던 애가 대체 장부 숫자나 제대로 읽을 줄은 아냐고. 감정으로는 장부 못 이겨. 새언니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괜히 나섰다가 아버님 빚만 산더미처럼 더 늘리면 아가씨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자기 분수가 있는 법인데. 비수가 되어 꽂히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저는 아랫입술이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아버지만을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달라는, 저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싸늘하고 매정한 눈빛을 끝내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시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최후 통첩을 선고하셨습니다. 정내가 하겠다면 해라. 대신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다. 내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그건 딸을 향한 격려도 따뜻한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시와 경멸의 연장선이자 감당하기 싫은 골칫덩어리를 툭 던져버리는 모진 처사였죠. 가슴 한가운데 대못이 쾅쾅 박히는 고통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온전한 자식으로서 40년 된 가게를 물려받을 후계자로서 인정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매정한 말이 제 평생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온 시간들이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썰물처럼 식구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늦은 밤. 저는 홀로 불 꺼진 텅 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차갑게 식어버린 주방에 우두커니 서니 그제야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의 억센 손때와 제 굳은 살의 피땀이 고스란히 스며든 낡고 두꺼운 나무 도마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칠고 깊게 파인 도마의 수많은 칼자국들이 마치 제 너덜너덜해진 마음 같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고 묵직한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숫자를 모르는 애라는 멸시. 평생을 짓눌려 살았던 제 비참한 모습이 칠흑같이 어두운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마의 모서리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제 가슴 속에서 시퍼런 불꽃 하나가 조용히 아주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나도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짐짝이 아니라 온전한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도마를 쥐고 있는 제 두 눈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아니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장사라는 걸 단 한 번도 감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주방 안쪽 낡은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내가 숨겨왔던 전부가 들어있는 낡은 노트 3권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날씨보다 더 정확한 손님들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들어선 가게 안은 밤새 고인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마늘망부터 끌어왔겠지만 오늘 제 발걸음은 곧장 주방 안쪽의 구석진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기름때에 찌들어 표지가 미끌거리는 두꺼운 노트 3권이었습니다. 모서리는 하도 넘겨봐서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손때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주방 구석에서 그저 칼질만 하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버렸는지까지 틈날 때마다
이 노트에 저만의 기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의 날씨, 아침 온도, 요일, 그리고 손님들이 사간 반찬의 양까지 꼼꼼하게 말입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제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가 오면 부침개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죠. 아버지 역시 비가 오는 날이면 무조건 밀가루 반죽부터 풀고 파전을 부치셨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매콤한 진미채 볶음 판매량 2배. 비가 오면 시장에 나오기 번거로우니 사람들은 며칠씩 두고 먹을 수 있으면서도 입맛을 확 돋우는 짭짤하고 매콤한 밑반찬을 훨씬 더 많이 집어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상청 예보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날이면 맑은 콩나물국보다 고기를 듬뿍 넣고 진하게 끓여낸 소고기 무국이 평소보다 확실히 더 팔려나갔습니다. 으슬으슬한 출근길 아침, 사람들의 빈속을 든든하게 달래주는 건 묵직한 고기 국물이었으니까요. 태성찬방이 망해간 진짜 이유는 맛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청년들과 홀몸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40년 전 방식대로 나무를 산더미처럼 묻혀내셨죠. 아버지는 커다란 스탠데야에 고사리와 시금치를 수북하게 쌓아두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며칠이면 쉬어버리는 나무를 한 무더기씩 사가지 않습니다. 결국 저녁이 되면 팔리지 않고 쉬어버린 나물들은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번 돈보다 버리는 재료값이 더 큰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랍에서 빨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을 노려보며 40년 동안 아버지가 고집해 온 구식 메뉴 20개가 넘는 것들에 과감하게 붉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찍찍. 종이 위로 붉은 선이 그어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 밑에서 숨죽여 살던 제가 처음으로 방귀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안 팔리는 반찬은 가차없이 없애고 남은 반찬은 1인 가구에 맞춰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가격 문턱을 낮췄습니다. 내다 버리는 양만 잡아도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다는 분명한 데이터가 제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가게 밖에서 익숙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유리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야채 배달을 막 마치고 온 남편의 낡은 작업복에서는 흙내음과 매서운 새벽 이슬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꽁꽁 언 손을 비비며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빨간 줄이 난도질된 메뉴판과 식탁 위에 펼쳐진 제 낡은 노트들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남편마저 다른 식구들처럼 내가 뭘 아냐며 비웃지 않을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노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동네 입맛 제일 잘 알아. 10년이나 적었잖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신 방식대로 해. 재료는 내가 책임질게. 그 든든한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은 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내 노트를 먼저 봐주었으니까요. 남편이 있어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응원에 굳은 확신을 얻은 저는 아날로그의 흔적을 덮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피땀이 서린 이 낡은 노트 3권은 비닐 커버를 씌워 보관함에
잘 넣어뒀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해 중고 컴퓨터와 전산정산 프로그램을 구해왔습니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기 전 우리는 주방 한쪽에 그 정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편하게 하려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를 거래처 어디서 얼마에 떼어왔는지 단 이런 단위까지 투명하게 기록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낡은 장부에 연필로 대충 끄적이던 주먹구구식 셈법은 그날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주방에서 파만 썰던 감으로 무모하게 장사를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나 큰오빠는 제가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미련한 막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뼈아픈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이 가게를 두 번 다시 남의 입김에 휘둘리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돈 냄새를 맡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러 올 사람들이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모니터 화면에 첫 정산 기록이 찍히던 새벽. 저는 깜빡이는 푸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잘난 큰오빠가 이 가게에 탐욕스러운 발을 들이밀고 저를 내쫓으려 작당하기 훨씬 전부터 저는 이미 단 1원의 틈도 안 남는 기록을 조용히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메뉴를 싹 바꾸고 맞이한 첫 아침이었습니다. 진열장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커다란 스탠드야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나물 무더기를 치우고 한 끼에 딱 먹기 좋게 담은 소포장 반찬들을 깔끔하게 줄 세워놓았죠. 가짓수는 확 줄었지만 하나하나 제 10년치 노트에 적힌 최적의 레시피로 정성을 다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첫 손님부터 무참히 깨졌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10년 넘게 단골이신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뀐 진열장을 한참 훑어보시더니 대뜸 버럭 화부터 내셨습니다. 아니, 맨날 먹던 콩자반은 어딜 가고 양이 왜 이렇게 줄었어? 장사 똑바로 안 할래? 제가 소포장으로 바꾼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혀를 끌짓 차며 획 뒤돌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기나긴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들리는 날도 있었죠. 낯설게 변한 진열장을 본 오랜 단골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하루 매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반찬들은 저녁마다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텅 빈 가게를 지키며 팔리지 않은 반찬을 쏟아버릴 때마다 위장이 쪼그라들어 등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불시로 가게에 들이닥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텅 빈 진열장과 손님 하나 없는 가게 꼴을 본 아버지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셨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40년 전통을 내가 일주일 만에 다 말아먹는구나. 당장 문 닫아.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리던 아버지의 불벼락에 저는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정성이 또다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더니 꼴 좋다. 다음 주에 가게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방 뺄 준비나 해. 차가운 폭언 끝에 전화가 뚝 끊기자마자 이번에는 휴대폰 화면에 새언니의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아가씨,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지.
괜히 이를 키워서 왜 아버님 뒷목을 잡게 해요. 교양을 가장한 그 현실적인 조롱 문자가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가게 문을 셔터까지 굳게 걸어 잠그고 불 꺼진 주방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 생각이 제일 아팠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자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끄끄거리는 제 울음소리만 차가운 주방 바닥을 맴돌았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바닥 온기가 시린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지 마. 당신 노트가 맞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재료는 내가 책임질게.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의 등 뒤에는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들이 구하기 힘든 최상급 제철 꼬막과 달큰한 겨울무였습니다. 남편이 새벽 시장을 샅샅이 뒤져 원가로 떼어온 것들이었죠. 남편의 그 투박한 진심에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 저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버지와 오빠의 말대로 저는 평생 숫자도 모르는 미련한 막내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남편이 구해온 흙 묻은 겨울물을 깨끗하게 씻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경쾌한 소리가 빈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밀 노트에 적힌 기온이 떨어질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최적의 레시피대로 다시 가스불을 켰습니다. 밖은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글보글 국물 끓는 소리만은 주방에 따뜻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가게 앞에 첫 줄이 서게 될 줄은요. 지옥 같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살을 이는 듯한 찬바람이 누그러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나와 정갈하게 소포장 반찬을 진열하고 있는데 동네 경로당 총무를 맡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팩에 담긴 나물과 꼬막 무침을 유심히 살피시더니 한 팩을 사서 밖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경로당 친구분들을 우르르 모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세댁, 이 집 반찬 다시 살아났네. 간도 슴슴하니 딱 우리 노인네들 입맛이야. 양도 한번 먹고 치우기 좋고. 그 한마디가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세댁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요일별 소포장 세트 파는 곳 맞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재료도 신선한데 가격이 참 좋다면서요. 남편이 새벽 시장을 샅샅이 뒤져 구해온 최상급 식재료와 버려지는 양을 줄여 가격 문턱을 낮춘 제 전략이 젊은 엄마들에게도 정확히 통했던 겁니다. 오후 3시 진열장 불을 끄고 텅 빈 매대를 닦으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매진이라는 단어가 주는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메뉴를 바꾼 첫날 양이 왜 이렇게 줄었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갔던 오랜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인을 데리고 와서 멋쩍게 헛기침을 하시더니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이보게 지난번 그 소포장한 콩자반이랑 소고기 무국 오늘도 있나? 제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내어드리자
할아버지는 지인에게 슬쩍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양이 줄어서 섭섭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딱 좋아. 남길 일도 없고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썼는지 먹고 나면 속이 참 편하네. 할아버지의 그 칭찬에 저는 하마터면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제 10년의 기록과 정성이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성찬방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와 경로당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 밖으로 동네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쉴 새 없이 손님들이 밀려들었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반찬을 담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장사가 안 될 거라 짐작하시고 또다시 호통을 치러 오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본 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반찬을 내어주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늘 호랑이처럼 매섭게 저를 쏘아보던 아버지의 두 눈이 난생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한 아버지의 낡은 지팡이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일하는 막내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그 흔들리던 눈빛은 제 가슴 한구석에 묘한 파장을 남겼죠. 저녁 8시 드디어 셔터를 내리고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인 채 주방 한쪽에 설치해둔 정산기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마감 버튼을 누르자 화면 위로 오늘 하루의 매출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성찬방 40년 동안 제 눈으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꺼봐, 내가 당신 노트 맞다고 했지. 우리 해냈어. 남편이 제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제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둔하고 무식하다고 멸시받던 제 인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낸 첫 승리였으니까요. 게다가 모니터 안에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투명한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임의로 고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이 명백한 데이터와 시스템이야말로 앞으로 저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였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퍼지는 건 다름 아닌 돈 냄새라고 했던가요? 가게가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동네 최고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유리창을 닫고 있는데 좁은 시장 골목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가게 길 건너편에 사르륵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새까만 차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회만 노리던 사람처럼 우리 가게 간판을 훑어보고 있는 큰오빠였습니다. 저들의 진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터 문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날 밤 보았던 그 검은 승용차가 가게 앞에 보란듯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좁고 허름한 시장통 골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맞춤 정장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큰오빠 부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국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던 가게 안이 순식간에 오빠의 독한 향수 냄새로 덮여버렸죠. 오빠는 마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시찰하러 온 사람처럼 팔짱을 낀 채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내부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을 아주 느긋하고 오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반찬을 고르던 동네 엄마들이 화려한 두 사람의 등장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오빠는 바쁘게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꺼봐. 이 자리 안 죽었잖아. 내가 말했지. 방식만 바꾸면 된다니까. 마치 이 모든 성공이 가족회의 때 자기가 던진 말 한마디 덕분이라는 듯 뻔뻔하게 숟가락을 얹는 태도에 저는 포장하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썰고 다지며 피눈물로 써내려간 10년의 기록을 남편이 매서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발품 팔아 구해온 그 땀방울을 저들은 그저 자기들의 성견지명으로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새언니도 눈웃음을 치며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그동안 주방에서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그이 조언 듣고 메뉴 싹 바꾸니까 이렇게 대박이 나잖아요. 역시 큰 물에서 배운 사람 안목은 다르다니까요. 아버님도 진작에 우리 그이한테 가게를 맡기셨어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원가를 계산할 때 이 가게를 당장 부동산에 넘기자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눈앞이 다 아찔했습니다. 오빠는 주변 손님들을 의식해 목소리를 살짝 낮추더니 진짜 속내를 꺼냈습니다. 이제 판을 제대로 키워야지. 일단 내 이름으로 상표부터 걸고 온라인으로 판매망을 넓히자. 이 기세면 2호점도 바로 낼 수 있어. 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어. 경영이나 굵직한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가 너 섭섭하지 않게 월급은 넉넉히 챙겨주마. 그건 동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의 단물만 쏙 빼먹고 저를 영원히 주방에 가둬두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이 가게는 제 피땀으로 살린 제 가게입니다. 오빠 이름으로 상표 걸 생각 추호도 없어요. 경영도 돈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오빠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답게 오빠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 거래하던 도매시장 건어물 사장님이 물건을 들이며 슬쩍 묻더군요. 세댁, 태성찬방 대표가 오빠분이야? 어제 그 양반이 와서 자기가 대표라면서 명함을 돌리던데. 앞으로 납품단가 협상은 자기랑 하자면서 말이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빠는 가짜 명함을 파서 오랜 세월 거래해 온 시장 거래처들을 제멋대로 들쑤시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정체불명의 양복 입은 사람들을 몇 사람씩 가게로 끌고 와서는 자기가 오너인 양 거짓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장이 우리 1호점의 롤모델입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투자를 하시면 곧바로 결과를 보실 겁니다. 기가 막혀서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저를 직원 취급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게다가 며칠 내내 전화를 걸어와 결제 계좌를 자기 명의로 바꾸라고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사업을 키우려면 일단 큰아들 명의로 해두는 게 형식상 깔끔하고 여러모로 유리하다며 나를 위하는 척 교묘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셈은 뻔했습니다. 가게에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였죠. 제가 흔들림 없이 오빠의 요구를 쳐내고 정상기와 거래처, 연락망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을 치자 다급해진 쪽은 오빠 부부였습니다.
마음대로 가게를 뺏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들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 도덕성을 흠집내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큰 고모의 전화였습니다. 평소 저를 본체만 채하던 큰 고모는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 혀를 차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애가 왜 그렇게 무섭게 변했니? 내가 도매상들한테 물건 떼우면서 뒤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계좌로 챙기고 있다며? 아비가 평생 일군 가게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머리를 한 대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기도 전에 친척들의 비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친척들 단톡방과 모임에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퍼뜨려 놓은 것이었죠. 막내가 마진 남기려고 싼 식재료를 쓰면서 거래처 사장들한테 소개비를 받아 뒤로 챙기고 있다는 현실적이고 악랄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뒤로 챙길 궁리를 해? 당장 장부 넘기고 손 떼. 수화기 너머로 가족 얼굴에 먹칠했다. 배운 게 없어 욕심만 부린다는 날 선 말들이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빠 부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평생 주방에서 파나 썰던 저와 번듯한 임원 출신 오빠의 말 중 사람들은 당연히 오빠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오빠는 제가 훔쳐본 적도 없는 돈을 빌미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새벽마다 발이 얼어붙도록 시장을 뛰어다닌 남편의 헌신이 그들 입에서 더러운 돈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억울함에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밀려드는 비난 전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방 구석에 기대어 있던 그날 오후 딸랑 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급하게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얼굴이 잔뜩 붉어진 아버지가 지팡이를 꽉 쥔 채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종이 몇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마치 아버지를 호위하듯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큰오빠와 새언니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처 입을 떼어 해명할 틈도 없이 아버지를 앞세운 저들의 숨막히는 최후 통첩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꽉 쥐고 있던 구겨진 종이 뭉치를 카운터 위로 거칠게 내던지셨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침묵을 갈랐습니다. 카운터 위로 떨어진 건 오빠가 교묘하게 일부 숫자만 떼어내고 짜깁기에 만든 장부 쪼가리였습니다. 정상 지출을 교묘히 잘라 제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든 종이었죠. 아버지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감히 내 등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 배운 게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당장 가게 열쇠 내놓고 나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쾅 치며 쏟아내는 호통에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 서 있던 새언니가 혀를 끌듯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아가씨, 그러게 숫자도 모르는 애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 사달이 나지. 가족 얼굴에 먹칠 그만해. 도장 찍고 넘겨. 평생을 바친 내 피땀이 또다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바보인 줄 알고 저런 허접한 종이 쪼가리 하나면 저를 단숨에 쫓아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을 넘어선 자리에는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고 서늘한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제가 눈물로 억울하다고 호소해봤자 단 한마디도 믿어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맹신하는 건 오직 배운 아들의 그럴싸한 종이 쪼가리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 역시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그 정확한 숫자와 증거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천천히 깜빡여 눈물을 거두고 흐트러진 앞치마를 단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윽박지르는 오빠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저녁 본가에서 뵙죠. 그때 장부랑 열쇠 다 넘길게요. 제 순순하고 담담한 대답에 오빠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스윽 올라갔습니다. 길게 싸울 필요도 없이 이 알짜배기 가게를 너무 쉽게 빼앗았다고 착각한 저들은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텅 빈 가게. 묵묵히 뒷정리를 돕던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저대로 다 뺏기고 물러설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 안쪽 컴퓨터 앞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진짜 숫자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그날 밤 불 꺼진 주방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반격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내민 짜깁기 장부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기록들이었죠. 정산표, 입금 내역, 발주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의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낡은 장부처럼 찢어버릴 수도 입맛대로 조작할 수도 없는 팩트 그 자체였죠. 우리는 핵심 자료부터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새벽 주방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 거래하던 도매 거래처 사장님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보냈다는 그 요구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드렸죠. 사장님들은 흔쾌히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요구 메시지 캡처. 화면에는 오빠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를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가계약서 사본. 여기에 더해 오빠가 멋대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작성하려 했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계약서 사본까지 남편이 수소문 끝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인쇄물들과 캡처 사진들을 빳빳한 파일철 안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습니다. 꽤 두툼해진 파일철을 가만히 쓰다듬는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꺼운 파일 안에는 저의 지난 10년치 피땀과 남편의 매서운 새벽이 그리고 껍데기뿐인 오빠의 민낯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쓸 필요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명백한 사실들로 그들의 거짓말 껍데기를 우아하고 철저하게 벗겨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제 손안에 충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약속한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현관문을 열고 본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공기는 한겨울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며칠 내내 제게 핏대를 세우며 전화를 걸어대던 큰 고모와 친척 어른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러 모인 가족 재판장 같았죠. 그 한가운데 큰오빠 부부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오빠의 눈빛에는
배운 것 없는 내가 감히 내게 덤비느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새언니는 얄미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고요.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향해 친척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제가 거실 중앙으로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오빠가 탁자를 탁 치며 기선제압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장 장부랑 열쇠 내놔. 가족끼리 경찰 부르고 얼굴 붉히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 내가 뒤로 빼돌린 돈은 아버지가 눈 감아 주시기로 했으니까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느니 못 배운 티를 낸다느니 하는 수군거림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메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와 오빠가 마주 앉은 탁자 한가운데에 그 파일철을 소리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거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 멎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확인부터 하시죠. 필요하면 그 다음은 절차대로요. 오빠의 미간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내깎게 대체 뭘 가져왔냐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저는 빳빳한 파일철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그 장부. 식재료비 지출이 껑충 뛰어서 제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보였던 그 종이요. 오빠, 참 교묘하게 잘라붙였던데. 여길 보세요. 저는 파일에서 꺼낸 정산표와 입금 내역서를 탁자 위에 한 장씩 툭툭 던졌습니다. 이건 제가 가게를 맡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지울 수 없는 진짜 기록들입니다. 오빠는 비싼 국산 재료를 대량으로 산 날의 지출만 쏙 빼서 적었더군요. 그 재료들로 며칠에 걸쳐 반찬이 얼마나 팔려나갔는지 그 매출은 쏙 빼놓고요. 발주서와 입금 내역, 시간대별 매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빼곡하고 정확한 표를 본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이내 당황한 침묵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던 아버지도 슬며시 눈을 뜨고 탁자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허둥지둥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컴퓨터로 조작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오빠가 더 잘 알 텐데요. 저는 오빠가 이 가게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모든 걸 전산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파일철의 다음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제 뒤에서 몰래 태성찬방 대표라고 명함 돌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여기 가계약서. 저 모르게 투자자들 만나서 멋대로 도장 찍으려 했던 서류입니다. 장남의 듬직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탁자 위의 서류를 황급히 가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아버님, 다 오해예요. 아가씨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끝낼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파일철의 맨 마지막 장을 꺼내어 탁자 정중앙 아버지의 바로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가장 억장이 무너지게 한 건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평생 파 냄새를 풍기며 주방을 지킨 제 시간을 모욕하시더군요. 여길 보시죠.
도매거래처 사장님과 오빠가 나눈 메시지입니다. 제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캡처 화면 속 대화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컨설팅비 명목으로 단가 일부, 이 계좌로 따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0년을 저와 거래해온 사장님의 단호한 답장이 찍혀 있었죠. 그런 거래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정상 거래만 하겠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오빠의 메시지 캡처본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랑으로 여겼던 장남,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굳게 믿었던 그 아들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아버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으며 허겁지겁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관행이라는 게 있고 이건 다.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힘없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빳빳하게 세워져 있던 오빠의 고개가 천천히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짓누르려던 오빠가 명백한 사실들 앞에서 무릎이 꺾인 채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한데 모아 다시 파일철 안에 반듯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가방 지퍼를 닫은 저는 바닥만 보고 있는 오빠를 향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빠 말은 끝났고 기록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 이름으로 장사하려는 헛된 시도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이 이긴 거예요. 그 차갑고 단정한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뒤돌아볼 것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본가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닫힌 현관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본가를 빠져나온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찬 방은 언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냐는 듯 여전히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오빠 부부는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기저기 투자금을 끌어모으려다 문제가 생겨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주방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홀로 서 계셨습니다. 늘 당당하게 지팡이를 짚고 호통을 치시던 호랑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굽은 등을 한 늙은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묵묵히 문을 열어드리자 아버지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소포장 매대와 주방 한편에 자리 잡은 정상기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둘러보셨죠. 그리고 제 앞에 서서 40년 동안 주방 구석에서 팔을 썰고 마늘을 다지느라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채 거친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힘없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핏줄이 붉어진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보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깊게 주름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번져갔습니다. 평생을 짓눌려 살았던 세월, 미련한 애라는 멸시와 마지막으로 밥값이나 하라던 그 매정한 말들이 가슴속에 단단한 응어리로 맺혀 있었죠. 하지만 딸의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오열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40년 묵은 그 서러운 한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들이 비로소 따뜻한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찬방은 예전 명절 대목이 부럽지 않을 만큼 북적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향한 얄팍한 복수심이나 보란 듯이 하는 돈 자랑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게 한편에 작은 매대를 하나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나눔함이라는 작은 팻말을 올렸죠. 공짜나 무료라는 말 대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조용히 가져가시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마다 남편이 발품 팔아 구해온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국과 부드러운 반찬들을 매일 아침 그 나눔함에 채워 넣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 총무 할머니가 다시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나눔함에서 반찬을 챙겨가는 동네 어르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셨습니다. 세댁 참 대단해. 이 각박한 세상에 밥 인심 나누는 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늙은이들이 세댁 덕분에 매일 속 편하게 밥술을 떠. 고마워.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과거 제가 텅 빈 주방 구석에서 견뎌야 했던 시린 추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번지르르한 명함이나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 그리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가게가 살아난 건 내 승리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밥 한 끼를 지킬 기회였어요. 이 마음 하나면 제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도 남았습니다. 이제 제 손끝에 배어있는 마늘 냄새와 파 냄새는 더 이상 서러움의 징표가 아닙니다. 저를 살게 하고 우리 이웃을 먹여 살리는 가장 고귀하고 따뜻한 삶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을 다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평생 묵묵히 버텨온 그 귀한 이야기를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그 단단한 한 줄이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뜨거운 힘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